갑니다. 자, 우리 307쪽 갈 차례죠. 취득세. 그죠? 지난 시간 총론까지 끝났고. 맞습니다. 지난번에 교재가 안 나와갖고 그날 프린트를 했죠. 자, 오늘 나간 메일 정리 노트 보시면은요. 잠깐 한번 수정할게요. 3번에 보시면 제가 오타가 있어갖고 오늘 나간 OX 문제 3번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에는 그 과세에 표시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에다. 맞죠? 이거는? 맞아요? 일났네. 맞아요? 예. 자, 여기서 다만 원천징수하는 이렇게 됐죠? 원천이 아니라 특별징수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제대로 썼는데,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먼저 항상 우리 국세에서 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이거는 무슨 용어고? 국세 용어고 이게 지방세로 전환되면 뭐로 바뀐다 여러분? 특별징수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여러분? 하는 소득세니까 뭐가 쫓아야 돼? 지방소득세 쫓아야 된다 그랬죠? 예. 이건데 제가 이걸 친다는 게 좀 손이 떨려갖고 원천징수였으니까 좀 고쳐달라고요. 자, 그 다음에 OX 문제 좀, 2페이지, 객관식 문제 좀 봅시다. 지난주 했던 거 복습용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복습용으로. 자, 조세총론 기출 핵심 문제 있죠? 찾으셨나요? 있죠. 예. 자, 1번 보죠. 요거는 조세의 종류에서 나온 거죠. 조세 분류에서. 가끔가다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데 20회 때 나왔었어요. 역시 뭐가 나왔죠, 여러분? 부가세가 나왔죠, 부가세가. 보죠. 1번 재산세다. 그럼 재산세, 부가세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죠? 지방 교육세. 그래서 1번 맞죠? 2번 양도소득세는 지방 소비세다. 지방 소비세가 아니라 지방 소득세가 돼야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3번 종합부동산세다. 당연히 뭐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죠. 자, 4번 취득세 뭐죠? 지방교세 하나 더 있죠. 뭐? 농어촌 특별세 하나 더 있죠, 여러분. 5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또 뭐 있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예, 그래서 본세 부가세 관계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1번은 뭐 떠나기는 좀 그래. 출전이 여러분한테 그냥 기분이 좋아갖고 오늘 선물 받았으니까 하나 더 맞으세요 하고 드린다면은 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2번 보죠. 조세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요거 보셔야 돼요. 프린트. 자, 프린트 보시면 2번 가산세와 가산금액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아니며. 자,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온지 아셔야 되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아니며 이 말이 왜 나왔죠?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아셔야죠. 자, 가산세와 가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용하지 않는 걸 제외해놓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산세나 가산금이 부과되는 걸 전제로 해놓고 문제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가산세와 가산금 적용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는 놈은 빼놓고 때리는 놈 데리고 얘기하라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징수유예는 없음.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징수유예는 왜 없다라는 말은 왜 그러냐면 가산금일 때 징수유예가 줄 때는 가산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징수유예는 징수하는 걸 뒤로 미루는 걸 말해. 그럼 법에서 허용하는 거니까 이러한 징수유예 때는 가산금 때리니까 안 때리니까 안 때리니까. 그래서 결론은 거기 가로로 나와 있는 거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빼놓고 얘기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자꾸 이런 형태죠. 왜냐면 자꾸 시비 걸거든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자료 안에서만 답을 고르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4가지를 알고 있는데 출전이 3가지만 얘기했어. 그러면 3가지만 갖고 답을 골라야 되는데 자꾸 이거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근데 이걸 출전에 물었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잖아. 네 아버지 뭐하노? 그랬어, 선생님이. 그럼 아버지가 뭐한다? 아버지만 대답했는데 엄마는 얘기 안 물어봤잖아. 엄마는 집에 계신데요. 네 아버지 뭐하노? 그러면 아버지만 물어봤으면 아버지만 대답을 했는데 엄마는 뭐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죠. 무슨 의미로 붙었는지 아시겠죠? 가로열과. 자, 갑시다. 1번.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돼. 그렇죠. 항상 가산세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세법상 의무. 그죠? 그래서 해당 의무가 규정돼 해당 국세의 세목을 하며 똑같죠? 뭐도 지방세도. 그러면 양도소득세. 자,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도자는 양도소득세 안 내고 취득자는 취득세 안 냈어. 그럼 안 내서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당연히 뭐가 되죠,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부과돼야 되겠죠? 신고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둘 다? 몇 프로? 20%죠? 이거에 대한 제척기간은 몇 년이죠? 양도소득세. 그럼 과세관청이 이걸 부과하시는 기간은 몇 년이야? 제척기간. 어허, 이거 봐라. 그렇죠. 7년이죠. 요거는 몇 년? 7년. 요거는 몇 년? 5년.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정리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298쪽 한번 잠깐 보실래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 나갔던 거 썸부터. 제가 이거 5분 내 풀고 빨리 넘어가리라 했는데 5분이 넘어갈 것 같아. 자, 298쪽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국세 부과권 제척 기간이 만료 찾으셨어요? 거기 나와 있죠. 국세일 때 무신고는 몇 년? 7년. 지방세는 몇 년? 5년이죠, 5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한번 비교해 드렸는데 노트 필기 해놓고 꼭 적어놓으세요. 아니면 카메라로 찍어라 그랬는데 그건 그거고. 네. 자, 보세요, 여기. 자, 그래서 이때에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때 이 부과된 가산세는 어디에 포함하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에 포함하라. 그래서 가산세는 어디다 더한다, 여러분? 산출세액에 더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 요 취득세에 대해서 부과된 무신고 가산세 어디에 더하라? 취득세에 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1번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에 뭐로 하라? 세목으로 하라. 그 다음에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50% 감면 대상이야. 이 양도한 물건이 양도세가 50% 감면 대상이야. 근데 50% 감면 대상인 양도세를 신고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돼요? 20% 때려야 되죠? 근데 얘가 50% 감면 대상이다. 그럼 얘도 50% 감면해 준다고? 아니, 얘는 감면 안 해준다는 얘기야. 그냥 정상적으로 때려라고 얘기죠? 만약에 가산세를 감면해 주면 가산세를 때릴 이유가 없어지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1번? 예. 2번. 국세를 납세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맞습니까? 맞죠? 자, 2번이 맞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밑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이때는 가산세야, 가산금이야? 가산금이죠. 근데 납부 기한이 아니라 신고 기한까지 바뀌면 이때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만만치 않아요, 시험이. 자, 3번.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요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몇 년? 5년 소멸시효 기간. 4번.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때는 중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히는 경우는 세목별을 판단한다. 맞습니까? 맞죠. 30만 원 뭐랬으니까? 미만이랬으니까.
즉 지방세는 얼마 이상일 때 중과세금 정하는가? 30만 원 이상일 때죠. 그럼 이게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면 얼마? 100만 원? 네, 잘하셨어요. 5번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는 총액으로 판단한다. 답이 손 들고 있죠. 아까 4번에서 뭐라고 했어? 세목별. 그런데 5번에다가 총액. 그러니까 안 맞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세목별이 옳다는 걸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납세문 성립 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20회 때 문제죠, 역시. 별표 3개짜리죠? 어쨌거나 조세 총론에서 납세 의무의 성립이 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로 하면. 자, 그러면 제가 3번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박스 열거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엄청 쉽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박스 열거 문제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거의 뭐 맞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박스 열거 문제는. 단 접근 방법을 잘 하셔야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중에서 여러분 이걸 답을 다 푼 다음에 답을 찾으면 없어요. 이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접근해서 보기 지문에 틀린 걸 지어가시면 됩니다. 보죠. 기역. 소득세죠. 소득세니까 언제 납세무가 발생하죠, 여러분? 소득세는 언제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맞죠? 소득세는 무슨 세니까? 기간세니까. 근데 기억은 거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득을 지급하는 때. 그러니까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지금 옳은 거 물어봤어요? 틀린 거 물어봤어요? 옳은 거. 여러분 항상 문제 풀 때 이거 주셔야 돼요. 앞으로 문제 풀이들하고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들 할 때 이런 연습을 시켜드릴 텐데 문제 풀 때 항상 여러분 옳은 거 하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이거 표시하면서 푸십시오. 가끔가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런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요. 중학생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대. 중학생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답을 하나라도 맞추겠다 해서 실수를 안 하겠다는 그거인데 한번 작년에 그런 글이 올랐더라. 중학생이 아는 얘기를 다 하고 있다고. 그분은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요. 이러면 실수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문제 풀다 보기 보다가 갑자기 뭘로 골라? 틀린 걸로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이야 이거.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라도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저는 반드시 옳은 거, 틀린 거 표시하면서 하는 것이 실수를 줍니다. 그러면 기억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결론? 응? 나와야 되는가, 안 나와야 되는가? 안 나와야 되죠. 옳은 걸 버렸어요. 그러면 기억 나와 있는 거 찾으세요. 몇 번? 1번 지워야 되겠죠? 2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으니까 지워야죠? 또 몇 번 나왔어요? 5번. 자, 그럼 보세요. 몇 개 풀고? 하나 풀고 몇 놈 없앴어? 3놈 없앴잖아. 얼마나 쉬워?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1타 3피 그러는가. 그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몇 번이에요, 여러분? 3번과 4번.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맞추면 되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 우린 이것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쇼당. 그런 거잖아. 확률이 25%에서 몇 프로 맞췄어? 50% 올렸잖아, 여러분. 하나 갖고. 이상하다. 별로도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이 50%죠? 그러면 3번과 4번은 둘 중에 어떤 것만 보면 돼요? 틀린 것만 찾으면 되죠. 틀린 것만. 그러면 3번과 4번의 차이점은 뭐죠, 여러분? 니은과 뭐죠, 여러분? 디귿이죠.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답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야. 예, 그러면 니은과 디귿 봅시다. 니은, 농어촌 특별세 다 알잖아. 무슨 세야? 부가세죠. 부가세니까 무조건 뭘 쫓아가야 돼? 본세 쫓아가야죠. 그러니까 니은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그럼 니은 나온 놈 지워버려야 되겠죠? 몇 번 지어야 돼? 3번 지어야 되죠? 그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보기 주면 몇 개 풀었어요? 2개 풀었어요. 2개. 2개 풀고 답 찾아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설명의 편의상 기역, 니은 붙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풀 필요 없죠. 아는 것부터 무조건 접근하면 되는 거죠. 재산세 보죠. 나 재산세는 알아. 무슨 세니까? 보유세니까. 언제 납세무 성립하는가? 과세 기준이죠.
그럼 디귿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그럼 디귿 나온 거 찾아보시라고. 그럼 몇 번이에요, 여러분? 4번과 5번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동의 물결이 안 오나? 이상하다. 나는 이런 거 보면 감동의 물결이 쫙 오는데. 자, 리을, 지방교육세 뭐죠, 여러분? 부가세죠? 부가세니까 그 과세되는 세법.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본세. 예, 쫓아오면 되겠죠. 미음, 수시부가에 의하여 징수한 재산세. 언제죠, 여러분?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맞죠? 예,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자, 4번. 과세표지가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 납세무가 확정된 세무를 모른 것은. 자, 3번은 납세의 뭐를 물어본 거고, 여러분? 성립. 4번은 뭘 물어본 거죠? 납세무의 확정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죠, 여러분? 과세관청에 뭐 할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세목을 물어봤죠. 그럼 요거 신고 납부 세목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뭐예요, 여러분? 정부 부가세. 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여기서 갈등 때립니다. 왜 때리냐면 뭐는 종부세는 원칙의 발음 뭐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 부가가세죠. 근데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 뭐가 가능해? 신고 납부가 가능하죠. 그러면 얘는 정부가 결정할 때 납세무가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뭐 한다면? 신고한다면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납세무자가 뭐 할 때? 신고하면 그 신고에서 세액이 확정되는 거죠. 이거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죠. 그죠? 원칙과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를 적용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럴 때는 답을 무조건 고르지 마시고 딱 일단 세모표 표시하라는 얘기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모표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재산세. 얘는 무조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보통징수니까. 지역자원세 역시 뭐죠? 보통징수죠? 답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양도소득세 나왔네요.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여러분? 원칙이 신고 납부죠? 예외가 뭐죠,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죠. 왜? 신고를 안 하면 정부 부가세죠. 그럼 이제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객관식은 항상 여러분 이 말이 생략됐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되니까. 무슨 말? 가장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둘 중에 원칙은 어떤 놈이야? 양도소득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번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4번을. 객관식은 항상 이 말이 생략됐다는 걸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상대적. 둘 중에 어디게 더 옳은 거냐? 그럼 당연히 얘가 원칙이라 얘를 골라야죠. 자, 4번 인지세는 언제죠? 인지세는 언제 납세 확정돼? 인지세는 특징이 뭐죠, 여러분?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이죠.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이 세 가지는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세액이 확정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는데. 자, 5번. 2015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그런 것은, 자, 이게 작년 기출문제네요. 드디어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가 작년에 보너스 차원에서 드렸죠. 자, 무슨 단계 여러분? 취득이죠. 자, 우리 어떻게 접근하자? 아는 것부터 접근하죠? 기억, 재산세 나왔어. 무슨 세? 보유세. 그러면 기억 나오면 돼야 안 돼?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지우세요. 몇 번? 1번, 2번, 3번 지워버렸죠? 또 1타 3피 하냐? 그러면 이제 몇 번 남았어요, 여러분? 4번과 5번 남았죠? 그럼 4번과 5번의 차이점 뭐예요?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네? 그럼 니은 봅시다. 농특세죠. 농특세는 특징이 뭐랬어요, 여러분? 모든 단계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뭐 여러분? 농부는 부지런하니까 부동산 취득할 때도 발생하고 보유할 때도 발생하고 처분할 때도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농특세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그럼 4번이 나왔으니까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몇 개 풀었어요, 보기 지문? 2개 풀었잖아, 보기 지문 2개.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해봤는데, 예, 기억이 안 나신 분은, 어머, 내가 또 까먹었네? 집에 가서 다시 봐야지. 그러면 돼요, 여러분. 또 쉬는 시간에 고민할 필요 없어.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언니, 나 또 까먹었어. 그 언니도 까먹었어.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까먹었네? 그러면 다시 외우면 돼요. 자, 307쪽 취득세 가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죠. 시간이 꽤 걸렸네요. 자, 취득세. 기본적으로 몇 문제 나온다, 여러분? 3문제. 많은 몇 문제? 4문제까지 출제됩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307쪽 총설, 결론. 이 부분은 그냥 빨리 눈으로만 확인하라 그랬죠. 눈으로만 확인하라. 자, 두 번째. 과세권자 납세 문제 갑시다. 자, 과세권자는 별표 하나죠, 여러분?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랬죠? 자, 결론. 취득세는 과세권자 누구죠, 여러분? 납세지 관할 밑줄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 밑줄만 쳐주세요. 별표 하나 표시하시고. 그래서 예, 취득세는 전형적인 뭐다, 여러분? 도세다. 도세니까 누가 나야 된다, 여러분? 특별시세, 광역시세다. 그리고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 때는 항상 옆에다 적으세요.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죠,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은 굳이 도지사한테까지 갈 필요는 없다. 누구한테 하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라.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센터링한다? 도지사나 특강시장한테 센터링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납세제. 예, 지방세는 무조건 부동산은 어디다, 여러분? 소재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세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주소지로 간다는 거 잡으셔야 되겠죠. 자, 납세 문제 별표 3개 빡빡빡. 예, 역시 출제되시는 부분이죠. 단독 문제. 예, 올해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죠. 자,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자죠. 그래서 1번, 설사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등기나 등록 등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도죠. 여기 도에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이지만 그 얘기죠. 설사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다면 사실상 취득했다면 그때는 우리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따라서 해당 물건의 누가 밑줄?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자가 되는 거죠. 자, 2번.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해당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이거 뭐랬죠, 여러분? 그냥 특수 부대 설비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 부수되는 시설물을 부착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밑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이자. 밑줄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이자. 누구라고 생각하라, 여러분? 임차인이 가설했더라도 다시 누가 취득한 걸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서 해당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에서 그 주체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는 가설한 자가 취득한 것을 본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네요. 실전에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가설한 자가 아니라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최근에 그렇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건축물에는 부대 설비를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누가 임차인이 가설했다 하더라도 조세채권 보존 목적상 임차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굴 잡겠다, 여러분? 임대인을 잡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시 과세관청도 돈 없는 사람보다 누굴 더 좋아해요?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자본주의 국가는 어쩔 수 없어요. 다음 페이지. 3번. 저는 무지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3번을.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이 자 포인트는 이거죠 여러분. 해당 뭐예요 여러분? 조합원용 요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조합원. 단서 잘 보셔야죠.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밑줄.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여러분? 써져 있죠? 옆에. 비조합원용 부동산. 이거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 여기 잘 보셔야죠. 제외. 시뻘겋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하는데 어디서 제외하라고 여러분?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에서 제외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비조합원용은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랬죠. 자, 요거 한번 정리합시다. 자, 주택법상 주택조합. 그 다음에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상 사업이 6가지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중에서 오로지 딱 하나 주택 재건축조합이에요. 재건축조합이야. 재개발이 아니라 뭐다고 여러분? 재건축. 그래서 얘들은 같이 다닌다 그랬어요. 같이 다닌다.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넘겨받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무슨 말이 나오면 당의 조합원용으로 제시가 되면은 이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이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 여러분?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라 그 얘기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조합원의 토지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면 당연히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되는 거야? 조합원한테 먼저 줘야죠. 그런데 이때 이 주택을 건설하는 것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 분양하는 거죠. 일반 분양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비조합원용이죠. 그럼 이 비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 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외. 그러면 결론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이 얘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고민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이 많이들 헷갈려 해갖고 과거 경험치로 더 들어가면 오히려 안 들어간 것보다 못하는 결과 발생하는데 결론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본다는 것은 지금 조합원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는데? 조합에게 넘어가는데 그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중 누구 거는? 조합원용.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러면 이거는 취득세를 결론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것은 결론 이거 여러분.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 왜?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조합원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조합에게. 무슨 계약에서? 신탁계약이죠.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변경되는 신탁계약이죠. 그러면 조합원은 뭐가 되는 거고? 위탁자. 조합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수탁자. 그러면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변경될 때 그 위탁자도 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가 왔다 갔다 하더니 뭐랬어?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신탁법상 신탁이라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잠깐 비과세 보죠. 311조 잠깐 보세요. 양가리 2번 형식적 소유권 취득 등의 동그라미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변경되는 신탁 재산 취득일 때 뭐다 여러분? 비과세. 다만 단서가 중요하죠. 이 신탁법상 신탁이 뭐라면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과 누구 간에? 조합원 간의 신탁일 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비과세를 안 해주고.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러면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넘겨진다? 조합.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법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대상이 되는 조합원의 토지를 누구한테 넘긴다? 조합에게 넘겨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누구 명의로 시행해요? 조합의 명의로 시행해요. 그런데 재개발은 계속 누가 갖고 있어요? 조합원이 갖고 있어요. 조합원이. 그리고 나중에 재개발 주택이 완공되면 그때 청산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소유권 이전이 되고 안 되고? 안 돼요. 근데 재건축은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누구한테 넘어가요? 조합에게. 그러면 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탁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 하겠다? 과세. 근데 이거는 자기 거 갖고 하는 거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인데 사업을 진행하려고 조합한테 넘겼던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완성되면 다시 자기가 돌려받아야죠. 맞잖아. 그래서 이때 결론 낼게요, 여러분.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란 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자, 우리 그냥 단순하게 합시다. 무슨 말이 나오면? 조합원용 나오면 요걸 끌고 와서 누가 취득한 걸 보고? 조합원. 그 다음에 조합원이 아닌 누구야? 비조합원용. 그러면 요거는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게서 어떻게 하요? 제외야. 요건 누가 취득한 거라 봐라? 조합. 그러면 결론은 요 놈만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실무와 관련된 내용 우리가 법에서 명시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편안하지만 실제 실무 나가시면 매우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나는 뭐 공인중개사 해보겠다. 그분은 정말 재건축 재개발 사업 관련된 세금 문제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오냐? 308조. 결론 냅시다. 5번, 3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재건축조합에 해당 조합원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이나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가로 봐라? 조합원. 단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뭐한다? 제외. 그러면 어디서 제외했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분의 경우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이나 여기까지만 가세요. 괜히 여기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내버려두세요. 자, 4번. 상속이죠. 뭘 받았다?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밑줄 뭐에 대해서? 자기가 상속받는 과세 물건이죠. 이에 대해서 누가? 상속인 각자. 밑줄 상속인 각자.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서를 쓰셨어요. 유언서를 썼는데 이걸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걸로 했어요. 상당히 꽤 되는 재산이었어요. 100억대가 넘어가는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회에 다 기부한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식들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언서에 뭐가 빠졌느냐면 주소가 빠졌습니다. 그래갖고 누가? 상속인들이 소송을 거는 거죠. 그래서 소송 가갖고 결론은 상속인들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이 유언서는 엄격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법정 요건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유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와갖고 주소가 없어서 요건은 흠결해갖고 유언서가 무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자식 이렇게 3명이서 3분의 1씩 나눠가는 걸로 해버렸죠. 그래서 결론 누가 이겼냐? 그러니까 여러분 유언서 쓰고 돌아가셨다더라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마. 다 뭐하고 들어가셨어도 기여하고 들어가셔도 하나같이 따져봤을 때 엄격한 형식적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요. 실제도 있었고요. 10년 전에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연세대 다 기부하는 걸 해버렸죠. 연세대 다 기부하는 걸 해버렸어요. 자식들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그것도 몇백억대야. 거기서는 하나만 주지 1이라도. 근데 역시 거기서도 요건 흠결이 주장이 돼갖고요.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판결 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조정이 일어나갖고 이때 여기서 대법원 판결이 한 군데가 완전 피보니까 그러면 고인의 취지에도 안 맞을 테니까 부동산은 연세대로 가는 걸로 하고
동사는 상속인이 갖는 거죠. 그래서 조중이 되고 합의가 봤어. 근데 2주 전인가요? 이 뉴스가 또 나왔네요. 하여튼 상속은 민감해. 그래서 여러분 상속 잘 또 알아두셔야죠. 제가 뭐 집안에 그 상속이 게시된 거 상속 분쟁 얘기 한번 했나요? 저는 상속을 엄청 중시하는데 조금만 저 씨한테 시간 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이 사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무지하게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A와 이거 안 했나 한 번도? B가 결혼을 해서 C를 낳고 C가 성년이 돼서 D와 혼인을 하고 그래서 C가 여자입니다. 딸입니다. 그리고 C와 D가 결혼해서 자녀, 손녀 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A가 모 지역의 유명한 의사 집안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아주 명문 의사 집안으로서 병원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와 형 F가 있다. 이렇게 씁니다. 이러한 가족 관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제가 이거는 FP 쪽에서 상속 사례를 드는 건데 자, 이 A, B, C, D, E 이 체계에서 여러분 일단 먼저 하나 확인할 게 있죠. 유언서가 있으면 무슨 상속이 된다 여러분? 유언상속. 그래서 뭐에 따라 유언대로 상속이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유언상속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반드시 받아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유류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다 연세대나 무슨 사회 전에 기부해도 상속인은 자기가 받을 최소한의 몫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유언서 없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 상속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대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정 상속을 합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데 법정 상속은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자, 1순위는요. 누가 받아요? 자, 여러분 상속은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직계 비속이 나와야 됩니다. 자녀죠? 네.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 없으면 이 순위가 뭐죠, 여러분? 직계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존속입니다. 누구죠? 부모님이죠. 그리고 이 피상속인에 누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무조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1순위입니다. 자식도 부모님도 뭐 다 있다더라도 여기 배우자가 있다. 근데 자식이 없다. 자식은 없고 누구만 있는가? 배우자. 그러니까 신혼부부야. 남편이 결혼한 지 3일 만에 돌아가셨어. 새로운 인생이 또 펼쳐지는 거죠. 응? 그러면 자식 없이 돌아가셨어. 그럼 누가 상속을 받는가?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자식을 낳을 때는 남편의 건강 순위를 확인하시고 근데 없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계 존속. 아무도 없다. 3순위 뭐예요, 여러분?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도 어떻게 좀 많이 엮어놓으려고. 자, 4순위가 뭡니까, 이제? 친인척이죠.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입니다. 친인척입니다. 자, 보세요. D가 누구죠? 사위입니다. 요게 A의 형입니다. 자, 손녀죠. 그러면 만약에 A가 사망했다면 법정 상속인은 누구예요? 1순위가 B와 C죠. E는 받아요, 못 받아요? 직계 비속인데? 직계 비속인데? 예,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 동일한 순위 때는 최근친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할아버지 A가 사망하면 자녀가 받고 그 A의 손자, 손녀는 상속인이 못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E는 상속을 못 받죠?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아요? 상속은 누가 받냐 물으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내 P가 받습니다. 내 핏줄. 핏줄만 받습니다. 그러면 E는 왜 못 받냐? 다른 놈의 피가 섞여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상속은 누가 받아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누가 받는다? 내 핏줄. 그러니까 누구는 못 받아요? 사위나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이 안 됩니다. 그럼 사위나 며느리가 법정 상속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 유언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유언 상속은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법정 상속은 여기서 정해진 사람만 받습니다. 그럼 여기 없는 사람은 누구야? 여기 없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면서 예, 사위와 며느리는 없죠. 그러니까 사위와 며느리가 상속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 유언서. 그러니까 시아부모님한테 내 거 좀 써줘. 그래야 돼. 그래 모신다? 막 그래야 돼. 자, 그런데 의사 집안이다 보니까 저쪽 남아메리카로 가족여행 갑니다. 식구가 다 갑니다. 그런데 다 가면 병원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딱 요렇게 갑니다. 사이는 좀 빠지시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제가 관리하고 싶다니까 가족들 좀 다녀오십시오. 이거 실제 사례야. 다녀오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온 가족이 저 남아메리카 쪽으로 브라질 쪽으로 가족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원 사망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또 상속이 복잡한데 두 가지 개념이 더 필요해요. 대습 상속과 동시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시 사망은 동일한 위나 사망했을 때에 사망의 순서를 결정하지 않고 순위를 고르지 않고 동시에 사망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법정 상속인이 없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C가 상속을 받는데 C가 없다. 그럼 누가 받는가? E가 받아요. 그때. 이걸 뭐라냐면 대습 상속이랍니다. 근데 동시에 다 사망했어요. 자, 다 사망해서 누구만 남았어요? F와 D만 남았어요. 자, 누가 상속을 받을까요? 자, 찾아보세요. 여기 써져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과 유언서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 있어요? 예, 요 재산이 한 500억대 됩니다. 500억대. 자, 그랬는데 D한테 웬 변호사가 옵니다. 변호사가 오면서 야, 내가 너 이거 상속받게 해줄게. 상속을 받게 해줄 테니까 성공하면 나한테 30%만 줘. 비싸요, 싸요? 싸요. 변호사가 한 50%까지 받습니다. 얼마야 30%야 지금? 응? 500원이 아니야? 500억 원에 30%는 얼마 이러면 성공하면 150억이죠? 승부 거래야 안 거래요?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도 똑같아. 중개사가 되게 없고 대교 대단지 어떤 토지, 공장 용지 큰 거 부지 중개하면 그 목숨 걸어야죠. 그건 법정 수수료가 아니니까. 그 사람하고 그냥 조인트를 하는 거니까 내가 몇 프로 달라. 그런 거 목숨 걸어야죠. 자, 그래서 소송 겁니다. 어이, 조카 사이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한 100억 정도 떼어줄 테니까 그냥 끝나자. 그랬더니 포기해 안 해? 안 하죠. 얘가 뭐라고 써? 분명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지금 100억이 아니야. 얘는 지금 얼마를 노리고 있어. 500억인데 100억 치고 떨어져? 안 떨어지죠. 그래갖고 갑니다. 소송 갑니다. 결론 누가 이겼을까요? 예, 사위가 이깁니다. 자, 여기서 사위가 이기는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드릴게요. 자, 동시에 사망했다고 그랬죠? 누가 사망했는지 몰라? 먼저 사망. 근데 사실은 누가 사망했느냐 중요해요. 만약에 얘가 먼저 중에서 C가. 그럼 누가 받아요? C가 사망하면 누가 받아요? D와 E가 받죠? 근데 E가 사망했죠? E가 사망하니까 누구한테 가요? D한테 가죠. 잘 봐야 돼.
자, 이번에 A가 사망했다 봅시다. A가 사망했으면 누가한테 가요? B와 C한테 가죠. 근데 B도 사망했죠. 그럼 누구한테 가죠? C한테 가죠. 근데 C도 사망했죠. 누구한테 가죠? D와 E한테 가죠. 근데 누구도 사망했죠? E도 사망했죠. 누구한테 가죠? D한테 가죠. B가 먼저 사망했어요. B가 사망했는데 B는 재산이 있을 게로 없을 게로 없다 쳐도 뭐 일로 가죠. 이로 가죠. 사망했죠. 내려오죠. 내려왔는데 C도 사망했죠. 그러니까 D한테 가 E로 가죠. E도 사망했죠. 다시 누구한테 가요? D. 그래서 결론은 D가 승소합니다. 이걸 갖고 들어간 건다 변호사가.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비닐하우스에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로 인해서 결론 돈 번 사람 누구예요? 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패소가 되니까 얘 변호사가 뭐라 그래? 야, 봐, 너 있어 없어? F한테 너 있어 없어? 있네. 근데 승소할 거야? 아니 저기 항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갑시다. 그럼 돈 줘 갖고 와, 돈 갖고 와.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야? 대법원까지 가죠. 여기서 항소하니까 여기서 계속 승소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결론은 D가 승소 판결 내렸습니다. 그래서 D가 상속을 받아서 이 사람 150억 받고 350억 받고 여기는 쪽박 차고. 그러면 이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됐겠죠. 뭐죠?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 꼭 명심해야 됐겠습니다. 뭡니까? 가족여행 갈 때는 나는 빠진다. 저거 가족여행 갈 때는 나는 일단 빠진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제 처조카가 미국의 모 대학교에 유명한데 몇 년 됐네 벌써. 그래서 우리 처갓집 식구들 다 여행 갔습니다. 저보고도 가지는데 저는 안 갑니다. 안 갔어요. 자, 요거요.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결론은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누가 내라? 상속인 각자가 뭐에 대해서? 자기가 상속받는 물건에 대해서. 정리되셨나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 상속순위 한번 다시 시간 나면 보기로 하고요. 요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버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5번 보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 저는 이거 상당히 강조하죠. 3번과 5번을 강조합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 주주가 됐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과점 주주는 몇 프로 여러분? 50% 초과죠. 그래서 과점 주주가 되면 그 과점 주주는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한 거를 본다? 취득한 거를 본다. 무슨 과세 여러분? 이중과세. 이중과세. 이미 누가 냈어요? 법인이 냈어요. 근데 누가 또 내라는 얘기예요? 과점 주주가 한 번 더 내라죠.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그 박스에 있는 거죠. 과세 지분율. 과세 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과점 주주는 과세 지분율 첫째,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그때는 뭐죠, 여러분?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자, 밑줄 지분 모두. 과점 주주 지분이 증가됐다. 기존 과점 주주 지분이 증가됐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시죠. 증가 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증가 전 5년 이내의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이죠. 자, 다시 과점 주주가 됐다. 재차 과점 주주가 됐다. 그때는 뭐죠, 여러분? 그 전 과점 주주 당시죠. 그 전 과점 주주 당시 최고 지분율을 뭐 한 거? 증가한 것만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정리할 게 있죠. 자, 과점 주주에서 우리가 하나 꼭 정리할 게 뭐냐? 첫째, 과점 주주의 우위. 결론 몇 프로 초과? 50% 초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과점 주주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비상장 법인의 누구를 말한다? 최대 주주를 말합니다. 그랬죠?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 비상장 법인을 뭐 하는 사람이다?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등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지만 비상장 법인의 명의로 됐지만 실제 그 부동산을 지배하는 사람 누구란 얘기야? 과점 주주란 얘기죠. 그러니까 명의는 법인 명의로 했지만 네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보아서 한 번 더 세금 내라, 취득세 내라. 이게 바로 뭐 여러분? 과점 주주죠. 이때 과세 표준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과세 표준은
비상장법인이 그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한가에 취득한 가액이죠. 법인이 취득한 물건의 가액을 과표라는 거죠, 기본이. 근데 주의사항, 단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시가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한 금액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건 무슨 금액을 말하냐?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북벨로. 자, 그래서 뭐가 제시가 됐으면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러분 학교에서 감가상각비 배우셨죠? 감가상각비를 합한 누계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가계정서 해당 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올 수 있는 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건축물, 차량. 그러나 토지는 전형적인 뭐죠, 여러분? 비상각 자산이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뭐가 제시가 돼 있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으면 그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된다? 취득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빼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되죠, 여러분? 과세 지분율을 곱해야 되죠. 왜냐면 과점주주가 100%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 갖고 있는 뭐에 대해서만 지분이죠, 지분. 이때 이 과세 지분율은 우리가 몇 가지로 구분한 겁니까,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한 거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기존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됐을 때, 재차 과점주주 됐을 때. 잡으셨죠? 그럼 과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다 뭘 곱해야죠, 여러분? 세율이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세율은 어떤 세율이죠, 여러분?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일 때는 어떤 세율 적용해야 돼? 특례세율 몇 프로? 몇 프로? 2%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디까지 나왔냐면요. 여기가 나왔고요. 과세표준 계산하시오. 그 다음에 1번과 3번이 시험에 나왔고요. 아직 안 나온 게 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시가 되면 요거는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 차감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일 때는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라는 거? 특례세율 2%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출전 들어간다면 이걸 낸다면 절대 이대로 안 내죠. 업그레이드 시켜줘. 그럼 어디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럼 다 물어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겁니다. 얼마예요? 취득세. 과점주주가 내야 되는 취득세가 얼마예요? 그러면 다 물어보는 거죠. 뭐. 이 세법은 깔끔하잖아. 딱 뭐 썰도 없고 그냥 계산기 두들겨고 두들겨고 숫자 나무 그냥 숫자 나무 거 고르면 되죠. 고르실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해드려요. 자, 이거 보시고요. 다만 5번에서 우리가 하나 정리합시다. 밑줄. 다만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처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법인 설립 시에는 해갖고 이거를 가지고 3번씩이나 여러분한테 답을 요구합니다. 결론. 법인 설립할 때는 과점주주는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보죠. 자, 법인 설립할 때에 갑이라는 주주가 갑이라 봅시다. 얘는 A 회사의 과점주주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A 회사 설립할 때 갑은 몇 프로 갖고 있었냐? 40%.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갑이 15% 추가 취득했다. 지분율 몇 프로예요? 이제 55%죠? 과점주주예요? 네, 과점주주. 그것도 처음 과점주주가 된 거죠? 그럼 이건 뭐죠, 여러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죠. 그럼 이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지금 몇 프로 취득했지만 15%지만 15% 보지 말고 처음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알아? 지분 모두 몇 프로? 55% 모두 취득한 거를 뭐라는 얘기죠? 됐죠, 여기?
예. 두 번째. 몇 프로인 상태에서 55%인 상태에서 자, 주식을 처분했어요. 3% 처분했어요. 그러면 몇 프로죠, 여러분? 52%. 아직 과점 주주예요, 아니에요? 과점 주주죠? 예. 그러나 처분할 때는 취득세 과세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다가 주식을 다시 재취득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 취득했냐? 8% 추가 취득했어요. 몇 프로? 8%. 그러면 지분율 몇 프로 됐어요, 갑은? 60%. 과점 주주 맞죠? 근데 지분이 증가된 거죠? 그럼 이때 지분이 증가됐을 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증가 전 몇 년을 뒤져서 5년을 뒤져서 5년 이내 최고 지분율 몇 프로 했어요? 55% 했죠? 요거를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이죠. 그러니까 이때 과세되는 지분율 몇 프로예요? 5%죠. 5%. 몇 프로 취득했지만 8% 취득했지만 8%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5년 이내 최고 지분율 몇 프로? 55%를 뭐 하는 것만? 초과하는 것만. 그러니까 몇 프로 되는가? 5%.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사례를 바꿀게요. 이때 52%에서 여러분 52%에서 자, 2% 추가 취득했어요. 2% 추가 취득했어요. 그럼 몇 프로에 대해 지분율? 54%죠? 과점 주주 맞아요? 맞죠? 이때 과세되는 지분율은 얼마예요? 없죠. 없죠. 왜 없어요? 이미 얘는 어디까지 낸 상태니까 55%까지 냈으니까.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몇 프로죠? 60%죠. 자, 60%에서 20%를 처분했어요. 몇 프로예요? 40%죠. 과점 주주예요, 아니에요, 이제? 아니죠. 자, 그러다가 주식을 다시 재취득을 해서 25% 재취득했어요. 지분율 몇 프로예요, 여러분? 65%죠. 다시 과점 주주가 되었죠. 과점 주주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과점 됐다. 이걸 우리 뭐라는가? 재차 과점 주주. 그러면 재차 다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과세된 지분은 어떻게 알아? 그 전 뭐였을 때? 과점 주주였을 때의 최고 지분율 몇 프로? 과점 주주였을 때 최고 지분율 몇 프로? 60%를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그래서 이때 과세되는 지분율 몇 프로? 5%죠. 그럼 내가 이걸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라. 검증하라. 어떻게 확인하라? 과세된 지분율을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러면 55%, 5%, 5% 몇 프로 냈어요, 여러분? 65%죠? 내 현재 지분이 몇 프로죠? 65%. 제대로 계산했구나. 그러니까 검증은 내 지분율보다 더 많이 내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네, 여기까지. 여기서 계속 시험에 나온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시험에 다 나왔어. 안 나온 건 요거 아직 안 나왔다는 거. 감가상각 누계 제시 안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세액 계산하는 거.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예, 요거는 나중에 또 계산 문제 풀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주요 통칙 있죠? 찾으셨나요? 예, 별표 2개. 여기 대위 등기 납세무자 별표 2개. 예, 시험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주요 통칙 내용까지. 그래서 여기 핵심 정리에 예, 시험에 나올 만한 통칙 내용을 다 잡아드렸어요. 첫째, 1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무는 갑에게 있다. 갑은 누구예요? 갑과 을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여러분? 예, 채권 채무 관계죠. 채무자가 누구고요? 갑이죠. 채권자는 누구죠? 을. 그러니까 지금 갑이 채무를 이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자, 요거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갑이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게 남양주 이쪽에 있어. 그래갖고 내가 여기다 뭐 짓고 싶어?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아, 나 서울도 싫고 저기 예, 무슨 강? 남양주 무슨 강이요? 한강이 보이죠? 무슨 강이요, 그거? 아, 양주하고 남양주하고 달라요? 아, 그치. 누구한테 한번 설명 들었지.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 알았어. 자,
갑의 토지에다 뭐 짓고 싶어요, 여러분? 전원주택. 근데 자기가 직접 지니까 못 지니까 건설법인 누구와 을과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해 주겠죠. 야, 내 토지에 뭐 좀 해다오. 건물 좀 줘다오. 그러면 그 대가로 내가 너한테 얼마를 주겠다 이제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그 계약에서 건설법인이 을의 토지에다 갑의 전원주택을 뭐 해줬어? 줘줬어. 건축해줬어. 그럼 당연히 대가를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근데 갑이 대가를 지급 안 하더란 얘기야. 그럼 을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야지. 돈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거야.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줄 건 안 줄 거, 받을 건 목숨 걸고 받고. 선생은 어떻게 되냐면 받을 건 못 받고 줄 건 목숨 뺏겨가면서 주고. 자, 그럼 을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얘가 채무를 이행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채권 채무에 근거하여 뭐 해갖고 이거를 압류 집어넣고 경매 넣어갖고 대금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럼 대금을 회수하려니까 건설법인은 을한테 을이 전원주택 건물에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등기 때려야 돼요, 일단은? 압류 등기부터 때려야 되겠죠? 압류 등기 왜 때리는 거예요? 어? 처분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등기 떼려고 봤더니 압류 등기를 떼려고 보니까 갑이 얘에 대해서 아직 뭘 안 하고 있는가?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죠? 압류 등기 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뭘 안 하고 있는가? 압류 등기,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압류 등기 때려요, 못 때려요? 못 때리죠. 그러니까 건설법인은 을은 갑한테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음을 뭐하고 증명하고 그 증명에서 법원에다 뭘 신청해야 돼? 압류 등기를 떼는데 먼저 압류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채권자 대위권 행사해야 되겠죠. 채무자가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무슨 등기 신청해? 보존 등기 신청하죠. 채권자 대위권 신청할 거 아니야? 대위권 할 거, 행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 명의로? 갑의 명의로 무슨 등기 신청하는가? 보존 등기 신청하는 거죠. 그럼 이 보존 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누가 내야 되느냐 이거야.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 을이. 근데 그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갑의 명의로. 그러면 이에 따른 이 전원주택에 대한 보존 등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 누가 내야 되냐 그 얘기죠. 누가 내라? 갑. 결론. 명의자 찾으시면 돼요. 자, 2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똑같은 말이야, 위에 거하고. 가압류 등기 촉탁에서 그 전제로 먼저 뭐부터 했다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 했다는 얘기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됐을 때는 그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자이다. 여기까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무 7-1. 양도담보계약 밑줄 양도담보계약 명의신탁 무슨 취득? 뭐가 떠올라야 돼? 형식적 취득이죠. 그래도 얘들은 비과세 대상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대표적인 형식적 취득은 뭐예요 여러분? 신탁법상 신탁만이죠. 결론 내겠습니다. 양도담보계약이나 명의신탁은 다 과세입니다. 또 뭘 받았다? 경락. 그리고 이 경락도 자기 소유 물건을 자기가 경락받는 경우도 취득한 걸로 보아서 그 취득의 방법이나 절차에 불구하고 권리의 인수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서 밑줄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뭐 해도 양도담보계약 해지나 명의신탁 해지나 뭘 받았다? 경락받았다. 상관없다. 다 소유권을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그 취득의 방법이나 절차에 불구하고 그 권리를 인수한 자가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있죠? 자, 과세 대상 가볍게 그냥 여러분 앞글자 따서 보시면 돼요. 예, 부동산, 동그라미 치색이나 부동산 할 때 부자, 차량할 때 차자, 기계장비할 때 기자, 항공기 할 때 항자, 선박할 때 선자, 임목할 때 입자, 그 다음에 광어권 할 때 광자, 어권 할 때 어자, 그 다음에 꼴, 콘, 숭 앞글자 따세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이렇게 배웁니다. 앞글자 따갖고 한번 했죠? 부기차, 선입하,
부기차, 기차가 아닌 게 항구에 먼저 입항하니 바닷가에 있던 광어가 엄에 골 때려가 아니라 꼴컨정 승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부기자 선입항, 광어가 부기자 선입항, 광어가 꼴컨정 승려. 이스케 그게 더 어렵다. 지금. 아니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힙합적 여러분 이따 식사 시간이나 집에 가실 때 부기자 선입항, 광어 꼴컨정 승려. 예, 딱 그러면 돼요. 두세 번만 해주시면 돼요. 네. 꼭꼭 하면 편하고요. 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부기자 선입항, 광어가 꼴컨정 승요. 이 승요 두 가지가 나중에 추가됐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광어를 잘 보십시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나면 이건 시험에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출전이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의 포인트는 어디에 초점 맞춰라? 광어. 법률상 권리 중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어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얘만 초점 맞추십시오.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 특허권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히. 뭐가 아니니까? 광어가 아니니까. 또 무체재산권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네요.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뭐가 아니니까? 광어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마지막에 나온 게 이렇게 나왔네요.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부동산 임차권 취득했답니다. 임차인이 취득세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광어가 아니니까. 그리고 취득세는 항상 과세 물건에 뭐를 취득하는 겁니까? 과세 물건에 뭐를 취득하는 겁니까? 소유권, 임차권은 아닙니다. 이런 건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확인하세요? 광어만 확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광어는 왜 과세하는 거죠? 취득세? 이건 학기에서 배우셨을 거죠. 뭐죠? 광어? 준부동산이잖아. 얘들 차량, 기계, 장비 다 뭐야, 여러분? 준부동산이잖아. 그래서 더해갖고 뭐 광의부동산하고 뭐 학기에서 했잖아,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309쪽의 통칙은요,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보시고, 만약에 출전이 주요 통칙에서 굳이 시험에 내겠다면 골프 행권만 한 번 좀 봐주세요. 골프 행권. 그래서 특히 2번 콘도미니엄 행권을 사용하다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돼서 만료가 돼서 뭐 했다? 재계약했다. 이것도 새로운 취지로 봐서 취득세 과세한다. 그 정도. 그래서 여기는 좀 나올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통칙은 가볍게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 예.